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1월 어느 일요일 점심 무렵 해병대 사령부 면회실 앞은 가족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군악대 음악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고 매점 앞에는 라면 컵이 쌓여 있었죠.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아이들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다독이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는 면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미 면회를 마친 사람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태겸은 면회실 안내 표지판 아래에서 정자세로 서 있다가 낡은 운동화 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혜, 윤석영, 윤미선, 윤혜린. 4명의 이모들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딱 동네에서 장사하는 이모들 같았어요. 과장된 꾸밈도 없고 손에는 과일이 든 비닐봉지와 집에서 싸온 반찬통, 그리고 작은 보온병이 전부였죠. 윤태겸은 순간 목이 잠긴 듯 했습니다. 휴가 나가서 한 번도 안 만났던 얼굴들이라 더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다는 걸 봉지 손잡이에 눌린 손자국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첫째 이모 윤정혜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어깨가 평소보다 처진 듯 했죠. 둘째 이모 윤석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윤태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영의 턱선이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거요. 셋째 이모 윤미선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죠. 막내 이모 윤혜리는 가장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표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윤태겸은 이모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정확히는 창피했죠.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군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기 싫었고 이렇게 면회실 앞에서 통제받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모들이 이렇게 먼 길을 와야 하는 상황 자체가 싫었어요. 윤태겸은 혼자 버틸 수 있다고, 괜찮다고, 도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때 면회객 통제 맡은 상사 강태수가 유리문을 탁 열며 소리쳤습니다. 면회객 줄 정리, 신분증, 방문 사유 정확히 말하십시오. 말투가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미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얼굴이었죠. 강태수는 면회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손으로 제지했고 누군가 가방을 열려고 하면 빨리빨리 재촉했어요. 윤석영이 조용히 신분증을 꺼내려는데 강태수는 봉지부터 눈으로 훑쳤습니다. 김치통, 반찬통, 과일, 그리고 싸구려 보온병. 강태수의 시선이 그 물건들 위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강태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주변 면회객들 중 누군가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백화점 포장된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심지어 누군가는 비싼 레스토랑 음식을 담은 용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모들이 들고 온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규정 몰라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윤정혜가 낮게 아는 규정만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강태수는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쳤죠. 주변 면회객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못 본 척했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강태수는 윤태겸을 쳐다보더니 더 큰 소리로 던졌습니다. 이등병, 너네 집은 어휴. 이런 걸로 면회 와서 티내냐? 그 말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태겸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귓속말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진짜 가난한가 봐. 요즘 저런 반찬통 들고 오는 사람 있어? 어머, 보온병도 엄청 낡았네. 윤태겸은 숨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뭐라도 하면 이모들이 더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냥 참고 빨리 면회 끝내고 이모들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윤미선이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상사님, 저희가 좀 촌스럽죠? 그래도 정성은 담았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 맛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떨리고 있다는 걸 윤태겸은 알 수 있었어요. 윤미선의 손이 비닐봉지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거든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윤태겸은 이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모요? 이모면 가족 맞긴 한데 어디 친척 증빙 서류 가져왔어요? 요즘 별별 사기꾼 많습니다. 면회 위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말에 면회실 앞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윤태겸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을 사기꾼 취급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이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기꾼이라니요. 윤태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그 순간 막내 이모 윤혜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요. 증빙 필요하죠.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무감정한 톤이었죠. 윤혜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케이스였죠. 겉면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열쇠도 없었어요. 윤태겸은 그 케이스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그거 꺼내면 진짜 끝이야. 윤태겸은 윤혜린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혜린의 손이 케이스를 열고 있었거든요. 강태수는 윤혜린의 손동작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뭐야, 무슨 카드 꺼내려고? 신용카드라도 보여줄 건가? 그 한마디가 윤혜린의 눈빛을 더 차갑게 만들었죠. 윤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이 나왔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신분증처럼 보였지만 강태수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면회실 안쪽에서 대위 박준혁이 걸어 나왔어요. 면회객 통제 상황을 힐끔 보더니 윤태겸을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겸은 요즘 부대에서 조용히 문제를 만드는 신병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말이 없는데도 보고서에 자꾸 이름이 올라오는 타입이었죠. 상관들은 그런 병사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불편한 존재,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준혁이 강태수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강태수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이등병 가족이라는데요. 친척 증빙도 없고 반입금지 물품도 있고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들을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쾌할 정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죠. 윤석영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반입 금지 아닙니다. 규정 확인하시죠. 그 말투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박준혁 자존심을 긁었어요. 박준혁은 여자 면회객이 군 규정을 논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쁜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냉소가 스쳤죠. 아주 똑똑하신가 보네. 그런데 여기 군부대입니다. 면회실 앞 공기가 확 싸늘해졌어요. 주변 면회객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집안 뭐야, 대위한테 대드네. 그 속삭임이 윤태겸 귀에 들어왔어요. 윤태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모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이등병 요즘 뭔가 수상하대. 다른 누군가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간부들 서류 건드렸다는 소문 있어. 또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죠. 외부 사람이랑 연락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소문은 한번 붙으면 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퍼지고 굳어지고 진실처럼 받아들여지죠. 박준혁은 그 말을 들은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뭔가 확신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말을 꺼냈죠. 혹시 외부인과 접촉한 적 있습니까? 윤태겸은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없습니다. 박준혁은 윤태겸의 대답을 듣지 않은 듯 계속 말했습니다. 면회객 위장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요즘 그런 사례 많거든요. 윤태겸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면회가 아니라 간첩 의심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경계와 의심으로 바뀌었죠. 누군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어요. 마치 윤태겸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윤정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위님, 지금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 한 문장이 너무 무게가 있어서 주변 면회객들까지 숨을 삼켰어요. 윤정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각 음절마다 힘이 실려 있었죠. 박준혁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박준혁은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증빙 서류 내세요. 당장.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강태수에게 손짓했죠. 헌병 불러요. 면회 중단. 강태수가 무전기에 손을 뻗었어요. 윤태겸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들이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순간 윤혜린이 손에서 작은 검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열쇠도 없었는데 케이스를 열자마자 강태수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박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거든요. 현역 장성용 출입 인증과 직통 호출 권한이 적힌 카드였어요. 윤혜린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3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면회실 안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끊기고 바깥 주차장 쪽에서 군용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차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군화 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면회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창문 쪽을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윤태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진짜로 끝났구나. 박준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강태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창밖을 쳐다봤죠. 윤혜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윤태겸은 그 표정을 보며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면회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헌병소령 최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헬멧도 제대로 못 쓴 채 숨이 거칠게 차 있었죠. 최도윤의 군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어요. 뒤따라 헌병 4명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쥐고 있었어요. 최도윤은 윤혜린을 보자마자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경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만으로도 충분했죠. 윤태겸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막내 이모가 꺼낸 건 신분증이 아니라 현역 장성용 출입 인증과 직통 호출 권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순간 설명이 필요 없는 물건이죠.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부대 전체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윤태겸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모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했었거든요. 최도윤은 박준혁과 강태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보고했습니다. 현장 통제 들어갑니다. 면회실 전원 정지, 이동 금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면회실 안쪽 문이 닫혔어요. 헌병 2명이 문 앞을 지켰고 나머지 2명은 복도 양쪽 끝을 막았습니다. 순간 면회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이 울음소리마저 뚝 끊겼죠. 어떤 어머니는 아이 입을 막았고 어떤 아버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소령, 여긴 내가. 최도윤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대위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 이등병 진짜 간첩이었나? 소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윤혜리는 윤태겸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태겸이 울컥할까봐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듯 했죠. 그 대신 윤혜리는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사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윤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를 간첩 취급했죠. 그 말이 면회실 전체에 울렸어요. 박준혁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 윤혜린이 손을 들어 박준혁의 말을 잘랐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공개적으로 말했죠. 면회객들 앞에서요. 윤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무게가 박준혁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했죠. 하지만 최도윤이 강태수를 쳐다봤어요. 상사, 거기 서 계십시오. 강태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면회객들이 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윤정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조카는 한 달 내내 이런 식으로 당해왔어요.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조롱당하고 출신을 캐물어지고 돈 없는 집안 취급 당했습니다. 윤정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면회실 사람들이 윤태겸을 쳐다봤어요. 윤태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모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요. 윤석영이 윤태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태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윤태겸은 그 손의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최도윤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감찰팀 투입 요청합니다. 면회실 영상 확보, 관련자 전원 대기. 그 말에 박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소령, 이건 과잉 대응입니다. 최도윤은 박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과잉인지 아닌지는 감찰팀이 판단할 겁니다. 윤미선이 윤태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태겸아, 괜찮아? 윤태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윤미선은 윤태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윤미선이 윤태겸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면회실 밖에서 또 다른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감찰팀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고 정복 입은 장교 3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중령이었죠. 면회실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면회실 다툼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박준혁은 이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강태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 면회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구경거리였던 게 이제는 심각한 사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윤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카가 왜 말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였죠. 그런 애를 간첩 취급했습니다. 그 말에 면회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부대 감찰팀이 도착하고 면회실 앞 복도는 임시 상황실이 됐습니다. 중령이 이끄는 감찰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한 명은 면회실 내부 영상 장비를 확인했고 한 명은 관련자 명단을 작성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증언 청취 준비를 시작했죠. 강태수는 여전히 규정대로 했다를 반복했지만 감찰관은 조용히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면회실 출입구에는 고화질 촬영 장비가 있었고 대화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감찰관 중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요즘은 이런 거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규정 몰라요? 이어서 박준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외부인과 접촉한 적 있습니까? 면회객 위장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지은 표정, 자신이 던진 시선까지 모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강태수도 마찬가지였죠. 이모들을 훑어보던 그 비웃는 표정, 반찬통을 보며 코웃음 치던 순간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혜가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어요. 오늘 조롱은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윤태겸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들어 윤정혜를 쳐다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혜는 준비해온 듯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윤태겸은 최근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조롱당하고 출신을 캐묻고 돈 없는 집안 취급을 당해왔어요. 생활관에서는 누군가 윤태겸의 사물함을 뒤지며 돈이 얼마나 있나 확인했고 식사 시간에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거지 취급을 받았죠. 훈련 중에는 장비가 낡았다고 놀림을 받았고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도 제대로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면회실 사건은 그 축적된 폭력의 폭발이었죠.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태겸은 그 모든 걸 혼자 삼키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이모들에게 패 끼칠까봐 그냥 참았던 겁니다. 감찰관이 윤태겸을 쳐다봤어요.
이등병, 사실입니까? 윤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준혁이 윤태겸을 수상자로 찍어 상급부대 보고서에 외부 연계 가능성 같은 문구를 슬쩍 넣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찰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윤태겸의 이름과 함께 주의 요망, 외부 접촉 의심, 추가 관찰 필요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즉, 오늘 면회실에서의 간첩 의심은 즉흥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프레임이었던 겁니다. 박준혁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윤태겸을 문제 병사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기록을 쌓아왔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윤태겸이 조용히 있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말대꾸를 하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데 왠지 모르게 거슬리는 존재였던 겁니다. 윤태겸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윤태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죠.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아무리 참아도 결국 누명은 씌워지는구나. 윤태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혼자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그냥 당하고 있던 것 뿐이었다는 걸요. 감찰관이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대위, 이 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죠. 감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외부 연계 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준혁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느낌, 그냥 불편함, 그냥 찍혀서 쓴 거였으니까요. 윤석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한 사람의 군 생활을 망칠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망치고 있었죠. 그 말에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인권 침해였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주변 면회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박준혁을 비난했고 누군가는 동정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윤태겸을 쳐다봤어요. 불쌍하다는 눈빛, 미안하다는 눈빛, 그리고 부끄럽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그 조롱을 구경만 했었으니까요. 강태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이제야 깨닫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거든요. 윤미선이 윤태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겸아,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 아니야. 윤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윤혜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윤태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감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 접수합니다. 관련자 전원 조사 대상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준혁과 강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박준혁은 코너에 몰리자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족이 장성이라 이 부대를 뒤집겠다는 겁니까? 그 말은 면회실 사람들에게 통쾌함보다 공포로 번졌어요. 진짜로 권력으로 눌러버리나?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준혁에게 동조하는 듯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면회객 신원 확인은 제 의무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제 책임입니다. 박준혁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주변 면회객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군대에서 확인하는 건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감찰관이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대위, 의심스러운 정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빠르게 대답했죠. 이등병의 평소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말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면회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행동 패턴은 외부 접촉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에 윤태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용히 있었던 게 죄가 됐습니다. 혼자 있었던 게 죄가 됐어요. 면회를 거부한 것도 죄가 됐죠. 윤태겸은 그저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버티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요. 윤혜린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화가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슬픔이었죠. 권력이 아니라 기록으로 갑니다. 윤혜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윤태겸이 입대 전에 남긴 서약서였습니다. 감찰관이 그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서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윤태겸은 입대 후 외가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특혜도 어떤 배려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버티겠습니다.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복무하겠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빠뚤했지만 각 글자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윤태겸이 왜 말없이 버텼는지 그 한 장으로 설명됐습니다. 윤태겸은 이모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평범한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롱당해도 놀림받아도 누명 씌워져도 참았던 거죠. 이모들에게 연락하는 순간 자신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감찰관이 윤태겸에게 물었습니다. 이등병, 이 서약서 직접 쓴 겁니까? 윤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제가 썼습니다. 감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서약을 했습니까? 윤태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도움받기 싫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석영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석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윤석영이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윤정혜가 윤태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태겸아,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윤정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윤미선은 울먹이며 윤태겸의 손을 잡았죠.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때 감찰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감찰관 한 명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중령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쳐다봤죠. 대위, 군수 물자 관련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까? 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령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군수 물자, 장부에 누락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락 시점과 이등병 윤태겸을 수상자로 찍은 시점이 일치합니다. 윤태겸에게 씌우려던 외부 연계 의심이 사실은 박준혁 라인에서 새어나간 군수 물자, 누락을 덮기 위한 가짜 타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조용한 신병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면회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박준혁을 동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비난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런 인간이 간부였다니. 저 이등병 얼마나 억울했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준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차갑게 말했죠.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나옵니다. 일단 대기하십시오. 박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강태수는 벽 쪽으로 더 깊숙이 숨으려 했습니다. 자신도 이 일에 연루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감찰관이 강태수도 불렀습니다. 상사도 대기하십시오. 조사 대상입니다. 강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윤태겸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를 덮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요. 윤태겸은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동안 내가 참았던 게 뭐였지? 내가 지키려던 게 뭐였지?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면회실 조롱 사건이었던 게 이제는 군수물자, 횡령과 무고죄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윤태겸이 있었습니다. 다들 윤혜린이 조카를 위해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휘둘러 부대를 뒤집은 거라고 생각했죠. 면회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복도에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심지어 감찰팀 일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윤혜린이 꺼낸 마지막 말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조카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윤태겸도 고개를 들어 윤혜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지? 윤혜린은 윤태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윤태겸의 손목을 조용히 잡아 올렸습니다. 군복 소매가 거쳤고 그 아래 멍이 드러났어요. 멍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손목 안쪽으로 크고 작은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있었고 최근 것도 있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이 섞인 멍들이었죠. 윤태겸은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손목을 봤거든요. 윤미선이 그 멍을 보자 입술이 떨렸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정혜가 눈을 감았고 윤석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윤혜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별이 많아도 조카 손목 하나 못 지키면 그 별은 다 죄입니다. 감찰관이 윤태겸에게 물었어요. 이등병,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윤태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고 말하면 이모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혜린이 대신 말했습니다. 생활관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당한 겁니다. 선임들이 기합 준다고요. 그 말에 면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던 게 이제는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떠올렸는지 울먹였고 어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죠. 감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윤태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생활관에서 더 고립될 것 같았고 말하면 자신이 고자질쟁이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정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카가 말 안 하는 건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환경인지 아십니까?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생활관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쳐다봤죠. 대위, 당신 부하들 관리 어떻게 한 겁니까?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알고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면회실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확 뒤집혔습니다. 이건 권력 자랑이 아니라 가족이 늦게 알아챈 죄책감의 폭발이었죠. 윤혜린이 오늘 부대를 멈춘 건 조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조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윤미선이 울면서 말했어요. 태겸아,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윤미선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모들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윤석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 못하게 만든 게 잘못이야. 윤정희가 감찰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태겸 같은 병사가 몇 명이나 더 있을까요? 그 말에 감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수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주변 면회객들이 자기 가족들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우리 애도 혹시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애도 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면회 중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런 일 당한 적 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윤혜린이 윤태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태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겸아, 혼자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야. 말하는 게 용기야. 도움 요청하는 게 용기야. 윤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윤태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했던 것, 외로웠던 것, 무서웠던 것, 참았던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윤미선이 윤태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울어도 돼. 감찰관이 박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위, 부하 관리 실패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박준혁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관리 책임자였고, 자신이 방치했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니까요. 강태수는 벽에 기댄 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면회실에서 했던 조롱이 얼마나 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한 번 준 상처는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윤정희가 감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원합니다. 윤태겸 같은 병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시스템 개선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쳤어요. 윤태겸은 이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실감했어요. 윤혜린은 감찰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태수와 박준혁을 공개 망신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모두 의아했죠. 이쯤이면 사이다로 박살내는 게 보통이니까요. 면회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정도면 군 생활 끝장내도 되는데 왜 저러지? 누군가는 속으로 아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찰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윤혜린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공개 망신은 일시적인 만족만 줍니다. 그들이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신당했다는 피해의식만 가지게 되죠. 그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윤혜린은 대신 윤태겸이 겪은 모든 조롱과 누명을 부대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접수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기록되는 겁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개요, 피해 내용, 관련자 진술, 증거 자료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윤혜린은 면회실 전체 면회객들 앞에서 박준혁이 직접 간첩 의심 발언을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혁은 입이 바짝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헛기침만 나왔고 손이 떨렸습니다. 중령이 차갑게 말했죠. 대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등병 윤태겸에게 외부 연계 의심을 제기한 것은 근거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철회합니다. 그 말이 면회실 전체에 울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윤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사과는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철회는 공식 기록에 남습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대위 박준혁, 외부 연계 의심 발언 공식 철회.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강태수도 똑같았습니다. 면회실 앞에서 윤태겸 가족을 사기꾼 취급한 발언을 철회해야 했어요.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면회객 신원을 의심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철회합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감찰관은 또박또박 기록했습니다. 주변 면회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통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복수는 감정을 시원하게 만들지만 정의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거든요. 윤혜린은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윤태겸 이등병의 평가 기록에서 수상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재평가를 진행하십시오.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윤태겸은 끝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패 끼치기 싫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면회객들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어요. 저렇게 착한 애를 우리가 그냥 구경만 했구나. 누군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미안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너도 힘들면 꼭 말해야 한다.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면회 중인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없이 잡았지만 그 손에 담긴 의미를 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윤미선이 윤태겸에게 말했습니다. 태겸아, 패 끼치는 게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윤태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윤석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가족한테 패 끼칠 권리도 있어. 그게 가족이야. 감찰관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요구사항 있으십니까? 윤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에 감찰관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혜린이 지켜본다는 건 부대 전체가 감시받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박준혁과 강태수는 면회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도 항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동정하는 눈빛은 없었어요. 그저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윤정혜가 감찰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부대 교육 자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윤태겸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윤태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생활관으로 돌아가면 선임들이 날 어떻게 볼까? 윤혜린이 윤태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윤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리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감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조사는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관련자 전원은 대기 명령입니다. 박준혁과 강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면회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윤태겸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이모들에게 눈인사를 했어요. 말없는 위로와 응원이었습니다. 윤태겸은 그 시선들을 받으며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면회실 뒷마당 벤치에서 윤태겸은 이모들에게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태겸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특별한 조카로 보이기 싫었어요. 이모들 덕분에 살아가는 애로 보이기도 싫었고요. 그냥 윤태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윤혜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군악대 연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윤혜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윤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랬어. 처음 군에 들어갔을 때 윤태겸이 고개를 들어 윤혜린을 쳐다봤습니다. 윤혜린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가족 배경 숨기고 싶었어.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지.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참았어. 혼자 버텼어. 윤혜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알았어. 혼자 버티는 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거더라. 윤정혜가 윤태겸 옆에 앉았습니다. 태겸아, 평범해지고 싶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평범이 뭔지 알아? 평범은 도움 안 받는 게 아니야. 평범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윤정혜가 윤태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했어. 이제 기댈 줄도 알아야 해. 윤석영이 벤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이 많은 게 내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리를 뒀어. 그게 너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윤석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틀렸어. 우리가 거리를 둔 게 아니라 널 혼자 두고 도망친 거였어. 윤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겸아, 미안해. 내가 강한 척하는 걸 보고 진짜 강한 줄 알았어. 내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지. 윤미선이 윤태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내 손목 보고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윤태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모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이모들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다는 소리 듣기 싫었고요. 윤태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도움 청하면 한심해 보일까봐. 윤혜린이 윤태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윤태겸의 손을 잡아내렸어요. 태겸아, 나 좀 봐. 윤태겸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윤혜린을 쳐다봤습니다. 윤혜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게 아니야. 솔직한 거야. 도움 청하는 게 한심한 게 아니야. 용기야. 윤정혜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윤태겸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군대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그 집 냄새거든요. 윤정혜가 종이컵에 미역국을 따라 윤태겸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윤태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냥 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윤태겸은 종이컵을 들고 흐느꼈어요. 윤미선이 윤태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윤석영이 말했습니다. 태겸아, 평범해지고 싶으면 더 강해져야 해. 그리고 강해지는 건 혼자 버티는 게 아니야. 윤석영이 윤태겸을 쳐다봤어요. 강해지는 건 도움을 받을 줄 알고, 기댈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거야. 윤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우리가 별이 많은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자랑하려고 단 별이 아니야. 윤혜린이 윤태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이 멍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단 별이야. 윤태겸은 미역국을 다 마시고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모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윤정혜가 윤태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고마워. 말해줘서. 벤치 위로 별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태겸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모들의 별도 저렇게 빛나는 거겠지. 누군가를 억누르려고 빛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빛나는 거겠지. 윤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겸아, 다음 면회 때는 뭐 먹고 싶어? 윤태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미역국이요. 윤정혜가 웃으며 말했죠. 알았어. 큰 보온병에 가득 담아 올게. 면회실 밖으로 걸어나가며 윤태겸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며 헌병이 경례를 했어요. 윤태겸도 바르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 경례에는 이제 떳떳함이 담겨 있었어요. 별이 많아서 부대가 박살난 게 아니라 한 이등병의 존엄이 박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별들이 움직였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태겸은 그날 깨달았어요. 혼자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손 내미는 게 용기라는 걸요. 이모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윤태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힘들면 말하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거니까요. 윤혜린이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태겸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 손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윤태겸은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윤태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평범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윤태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